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이 체감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치러지면서 참가자 가운데 400명이 넘는 인원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80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우려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냥 서울에서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올여름 들어서도 이렇게 더울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 상황인데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게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 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4만여 명. 그런데 그 인원이 모인 데가 장소가 새만금, 그러니까 바다를 메운 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고 그늘 한 잔 없는 곳이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이미 대회 전부터 이대로 하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대회 자체 일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하는 곳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벌어지다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고, 사실 그런 얘기가 저는 이제 네티즌이 했던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게 우정을 쌓는 게 아니라 생존 게임이 돼버렸다. 생존 게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현장이 얼마나 더웠는지요. 해외 참가자들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t was really warm. I mean, in French, it's not so hot.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Just by me coming here, I already I got headache 2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I had to eat medicine. 양지열 변호사, 가만히 있어도 참 무덥고 막 푹푹 찌는 날씨인데 현장에는 냉방장치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냉방장치들이 일부 대회 측에서는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보급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중심에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가 기념품 센터 이런 곳에 이 청소년들이 바람이라도 냉기라도 쐬려고 있고 편의점에서 얼음 사려고 땡볕에 30분씩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막 안에는 선풍기가 보급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게 2023년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될까? 행사라든가 국제대회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제일 단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휴대전화 충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휴대전화 요즘 충전이 안 된다. 학생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아이들이건 스마트폰 떼놓질 않는데 네. 그거 충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 공급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잼버리가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10대 세계 청소년 야영 대회 성격인데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걱정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한 학부모는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샤워 시설이 부족하고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요. 천막을, 그러니까 천으로 그걸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데는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요. 기도 하고 애들 좀 거칠게 해서 잼버리 정신에서 야전은 해야겠지만 최소한 위생적인 거는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를 통해서 시원한 물하고 환경이 좀 제공이 돼야 되고 텐트에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라도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해외 참가자 부모로 추정되는 누리꾼도 이 SNS를 통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잼버리 조직위는 좀 어떤 입장인지 김원식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사실 보이스카우트 출신인데요. 예. 그 보이스카우트 출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너무하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조직위 층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주안점에 둔 것이 큰 차질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가 있지만 이제 중환자는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잼버리 소방사도 개설도 있고 또 119 구급차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병상은 이제 150개까지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사후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 잼버리 대회를 포함해서 이제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활동하는 지역은 산과 계곡과 숲이 좀 아우러지 있는 공간에서 해야만 이게 적절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새만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적으로 지금 8월 초라고 하면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 많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밑에서 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증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돼서 불구하고 이 조직위 측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비판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정부와 여야 역시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조치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폭염의 체온 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얼음이나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어떤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안심 대책을 조속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일단 정부가 현장 대응에 좀 미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챙기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현종 의원. 탄핵됐다가 업무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네. 관련 지시를 내렸죠. 그렇죠. 이상민 장관은 이제 업무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지난 1일 날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 잼버리 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 잼버리가 2017년도에 이제 전북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여성가족부 이렇게 이제 행안부 그다음에 전북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들인 예산만 한 1,00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 허벌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간척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러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습기가 비가 한번 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끝나면 이제 이게 논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뭘 다른 걸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런 데다가 장소를 지금 설정해 놓고 정말 한증막 같은 지금 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가 가장 더울 때인데 이럴 때 사실은 그 허벌판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잼버리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놀랍고 옛날에는 고성에서 한번 했거든요. 네. 그 숲이 있는 데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최고 많은 지금 이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문제는 저는 걱정은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벌써 이 환자들이 한 600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참가하고 가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고생한 데는 다시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가장 더울 때 그리고 지금 시설이나 등등에서 이런 때 과연 이런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국제 행사를 열겠다고 한 저는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더라도 반드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 폭염 피해가 사실 이제 이 잼버리 대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온열 질환자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은 올해 누적 온열 환자가 1,28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사망자도 지금 현재까지 16명인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6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정도까지 이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에요. 사실은 뭐 기후 이변일 수도 있고요. 예, 미국 남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 이제 냉방권이라는 이제 권리까지 우리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체온 광주에서 폐지 줍던 67세 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체온이 41.5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홍식 평론가. 네. 이렇게 숨쉬기 정도로 좀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제 보니까 거리에서 양산 쓰고 다니는 분들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양산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세요? 작년부터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요. 대체적으로 양산하면 대체적 그 편견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쓰고 다닌다. 그리고 고연령자만 쓰고 다닌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아예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지자체가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양산을 많이 구입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 판매모를 보니까 100% 내지는 한 뭐 60% 정도 판매고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특히 30, 40대 그리고 남성들도 지금 여성보다 더 많이 구입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 정도는 이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는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산을 쓰면은 한 7도 정도를 이제 낮춰주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99%까지 낮춰주는 그런 고기능성 양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양산뿐만이 아니고 선글라스도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스크도 이 자외선 차단이나 열을 차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단은 수분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목마를 때 섭취하시는 게 아니고 폭염에 대비해서 자주 그냥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특히 검은색보다는 밝은색 그리고 꽉 조이는 핏 살리는 그런 옷보다는 헐렁한 옷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개 한낮에는 뭐 농촌에서도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덥기 때문에 최소한 12시에서 5시까지는 휴식하는 점 그리고
야외 작업할 때도 혼자 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같이 하시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큰 양산 쓰고 다니는 건데 안전 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빠른 조치.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우리가 국정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 죄송하다는 게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훼 발언 논란이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사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은경 위원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유감 정도로 끝냈는데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모습이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혁신위원들 다른 분들과 함께 사과를 했던 겁니다. 네. 이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들여서 죄송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마음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린다라고 두 번 이제 강조를 한 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행사장에서 본인이 어린아이하고 어린 친구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왜 투표장에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부적절하게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과 함께 또 자기도 이제 곧 뭐 60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을 폄하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 이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언어에 서툴렀다, 이런 점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과하고 나서 이제 취재진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당 관계자가 좀 서둘러서 좀 제재하고 좀 들어가려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다음 찾아가는 일정도 잡혀 있었다라고도 하고, 또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앞에서도 저도 이제 이미 해명이라고 본인이 설명했던 부분을 이미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왜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또 어찌 보면 또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왕하는 사과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거기서 끝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정 의원, 네. 이 교수라서 철업 시즌에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이 발언을 두고도 교수 사회를 철없는 집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사과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일단 말만 하면 지금 거의 폭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 발언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회는 이 문제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혁신위에 있는 멤버들은 이걸 나흘 동안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혁신위가 뭔가 일반 평균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사과라는 건요, 시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정성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과하는 장면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시점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요. 방식도 너무 짧게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읽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왜 본인이 그 말이 잘못됐는지, 왜 과거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고 날까 싶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들어가는, 억지로 뭔가 사과를 하는 모습들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자체가 저는 마이너스라 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가 다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빗대건 자기가 문제지 교수라서 이게 정치 언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 정치 언어가 따로 있고 일반 언어가 따로 있습니까? 교수들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수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다 그렇다. 그리고 정치 언어를 내가 몰라서 그렇다. 여의도 문법 몰라고 나는 그냥 일반 언어만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지금 문제의 본질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사과를 하고 나서 이 발언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냈던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다시 사과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도 2차례나 대한노인회에 가서 사과를 했었는데요. 어제 분위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씨가 그때 노인 폄하 발언회가 500만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당을 망치려고 드는 발언이죠. 그런 발언은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아미라사한테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죄송합니다. 네. 각성하시고 네. 김준일 에디터. 김 위원장이 사실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사과를 할 때 토를 달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의 본질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때밀려서 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제 됐잖아요. 뭐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의 진정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 전달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만들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그냥 했으면 되는데 이게 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어요. 어쨌든 당을 혁신하겠다고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다른 이슈를 다 파묻어버리고 본인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앞으로 이 혁신이 활동에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제 좀 가급적이면은 그냥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입만 벌리시면 지금 거의 폭탄 수준이거든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이를테면은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뭐 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네. 뭐 이낙연 개파 정치하지 마라. 뭐 코로나 초선은 코로나 학력저하 세대 같은 그러니까 맥락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전략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안 하시면 좋겠고 본연의 임무에 그냥 좀 충실하고 빨리 끝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논란에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혁신위원회 이게 실패하게 되면 민주당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댐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부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나서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 피가 철철 넘치는 혁신하십시오. 혁신의 어떤 내용들이 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혁신위 구성원들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정치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논평하고 비판할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일각에서는요 당사자들이 일축하긴 했지만 이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혁신위가 어떤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천착하고 문제를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연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막 설문조사도 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과연 지금 당의 문제점을 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들도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혁신위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이 민심을 도대체 알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 위상 자체를 뭔가 당 위에 있는 존재처럼 그리고 또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이걸 찾아내서 푸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뭐 공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 처음부터 뭐 제기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먼저 고민 없이 지금 자꾸 불쑥불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혁신위원들이 다음에 이제 총선 공천을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미 이런 발언으로 혁신위가 더 이상 동력을 갖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참 참담한 어떤 비관적인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에서 바라봐야지 자꾸 저렇게 본인들이 어느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을 바라보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력 말씀하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가요. 당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내년 총선 공천제도 개혁 방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쇄신 동력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뭐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의 룰이 지금 올해 이제 봄에 결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다시 손대는 게 맞느냐라는 거 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를테면 현역 의원들이 너무 유리하니까 정치 신인들한테 가산점을 더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룰이 약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혁신위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천률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대의원 제도에 이제 어느 누가 권리당원이나 이 뭐 대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물론 뭐 당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무슨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지 약간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건데 지금 총선이 앞에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물어봐서 뭔가를 이제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구심들을 또 안에서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간 원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혁신위 위원장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실추가 되고 또 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뭐 좀 옹호한다 이런 논란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 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막말이나 이제 개파 갈등을 좀 부추기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7월 달에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이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발언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도로 밀어넣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논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정봉주 이제 민주당 교육 연수원장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건 네.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 병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뭐 탄핵까지도 언급하는 이제 발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개입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발언이 언급이 됐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으로는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 어떤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발언의 어떤 논란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이 내년 총선 앞두고 이런 좀 센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돌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가요? 뭐 어떤가요? 글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기사만 빼고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건 다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의 숙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 같은 뭐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조금 더 강하게 나가기를 바라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이 양쪽에 대해서 어차피 지지하는 분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좀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잡는 게 어떻게 더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거를 지도부는 많이 신경을 쓸 것이고 공천을 설령 생각한더라도 아마 당 지도부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말씀 어떤 강한 의견을 대변하신 분들도 함께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정 다 떠나서요. 정치권이 좀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민주당까지 잇따라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까지 옥중 서신을 밝히면서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은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소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동안에 검찰 수사라든가 아니면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입장들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했다라고도 일반인의 언어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북 송금 자체가 본인은 경기도하고 관련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회사 자금이 아니라 내 돈을 썼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 더 이상 정치권에 어떤 휘말리는 바람에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가 부도덕하게 몰리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혹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좀 불리한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1명이나 구속했고 18명이 기소가 됐고 횡령으로 특정되는 금액도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과 함께요. 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 노상 강도라든가 깡패 이렇게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언어를 좀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 네. 앞서 민주당이 김성태 봐주기 수사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주장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에 직접 반박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회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이제 직접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이제 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사람의 진술이 좀 비슷해진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동안 방어막을 형성해주던 두 사람이 이제 방어막을 풀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태 회장은 이제 본인의 분명한 선을 끈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증언들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을 살리겠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분명히 한 진술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에서 백현동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와중에 해임 논란이 일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재신임이 되면서 공전하던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 시점을 두고도 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정에서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배우자가 이제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었고 지난 재판이 연기되기까지 했죠. 근데 반면에 번복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자필로 옥중 편지를 써서 이게 번복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논란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까지 미뤄지다 보니까 재신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사실 사건과 관련해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인단과 의견을 주고받고 그 사건의 내용을 변호인단이 파악하는 데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변호인단을 바꿀 만한 사정을 못 찾았던 모양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사안이다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요즘의 재판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법정에 나와서 당사자가 한 얘기만이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달 8일에 곧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사실 중요하지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예. 이 진술 번복에다 옥중 편지까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1950년에 나왔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도적대를 만나서 이제 젊은 남녀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증언을 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가 다 안 맞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51년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를 보셨네요. 이건 워낙 유명한 거라서 우리 김원치 평론가가 아마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각자 자기의 유리한 방식대로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진실을 밝히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8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니까 여기에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거고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대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화요일 8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될 거란 얘기들이 나오면서 10월 사퇴설 그리고 총선 불출마설까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10월 퇴진설 실체가 없다. 불출마설은 어떻습니까? 불출마설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10월 퇴진, 조기 퇴진도 그러한 얘기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다. 그렇죠. 참새들은 자꾸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짹짹짹거리는 거죠. 에디터, 뭐 얘기대로 뭐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10월 퇴진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성철 소장이 친명계 40여 명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 불출마도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이게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를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검찰 수사, 아까 이제 백현동 문제도 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체포동의안이 포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복잡한 맥락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의 뭔가를 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관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만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에도 들판이 지금 불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효과들, 이제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지금 떨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리더십이 이건 흔들어내고 최근 현상입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재명의 리더십을 좀 강하게 해라 이거죠. 야무지게 하지 말이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아침에 전화했더니 전화가 꺼졌어. 싸워라. 이게 뭐냐? 이현종 의원. 그런데요,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금 김은경 위원장 발언 수습하느라고 뭐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 말대로 하면 여름 휴가 중이어서 그런지 전화기 좀 꺼놨다고 하거든요. 정확한 입장 표현도 없고요. 어떻게 이 상황 보시나요? 뭐 박지원 원장은 자꾸 싸우라고 그러는데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몸으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둘씩 없어져가는 느낌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었던 이화영 부지사마저도 이제 진술을 바꿔서 진술하고 있고요. 좀 전에 속보를 보셨습니다마는 백현동 관련돼서도 지금 정진상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곧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는 이제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다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백현동 관련돼서도 이제 곧 영장을 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오는 8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아마 곧 이제 소환을 할 겁니다. 지금 벌써 김용욱 씨도 소환을 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뭐 10월이다, 12월이다, 뭐 등등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본인이 마지막 어떤 카드로 제시했던 김은경 혁신이마저도 지금 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본인은 전화기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본인도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 관건은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결말되어지느냐.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법원에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기 사퇴는 가시화될 것이고, 아니면
법원에서 기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또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가 결국 정치의 수사였다는 게 힘을 받게 되면 또 더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백현동과 이번에 쌍방울 사건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 이후에 아마 뭐 지금 10월, 12월 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저는 아마 앞으로 많은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예. 민주당 내에서는요. 지금 만약 이 대표에게 8월에 영장 청구가 되더라도 체포한 표결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8월 이제 회기 임시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권성동 모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2018년 6월달에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제 검찰에 이제 영장이 나왔는데 본인이 부체포 특권 내려놓을 테니까 이 회기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를 조금 연기를 하고 그때 자기가 출석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8월 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법상으로 9월 1일에 자동으로 정기국회 열립니다. 이거는 법률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백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미룰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난제가 있어가지고 임시국회를 그러면은 8월 말까지가 아니라 더 줄여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여야 합의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장이 날아와 봐야지 이제 알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이제 어떤 전략으로 대야 할지. 아예 그냥 본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 검찰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할지 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의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큰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관련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는데요. 먼저 통화 내용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친구들 앞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랬다고요.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선생님 교사권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게 많은데.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도대체 무슨 뭐 권력에 뭐 피해 받으셨어요? 교사로서 이렇게 해도 돼요? 받은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 웃기세요 지금? 네, 통화 내용이 정말 상당히 듣기 거북한데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뭐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김원식 평론가. 일단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 집으로 가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온 아이가 이제 자지러지면서 운 거죠.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반으로 가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도대체 왜 가라고 했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걸 교사한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느냐?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사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 아니야. 카이스트까지 나온 우리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면서 닥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때 위험한 건 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닥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학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을 전화라기보다는 좀 대면을 통해 아주 풀어가는 그런 상담, 교류가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냐? 나는 카이스트 대학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카이스트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렸는데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지 제가 조금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의 교육 수준하고 교양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게 저 상황에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이게 불거졌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강남 서초 그 이제 법조타운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뉴스원 보도를 보면은 나 누구누구 아빠인데 엄마인데 나 변호사야라고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여기 계시지만은 굉장히 대단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사들을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희초등학교의 교사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으면 또 자녀의 교육열도 높거든요. 근데 교육열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교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악성 학부모를 지금 가장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 옆에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이현정 의원, 네. 문제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학부모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특히 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아마 유치원에서 이제 알림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의 사진을 보냈던 모양인데 그거를 이제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체 사람들 다 보내는 줄로. 사실 그 사람한테만 보냈는데. 근데 그걸 막 따지면서 임신에서도 융통성을 좀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선생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임신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또 하니 이 선생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중에 본인이 잘못 알았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다시 변명을 하려고 계속 선생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습관성인 것 같은데 예전에 참 우리는 스승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고개를 숙이고 또 존경에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 정말 이게 뭐 스승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이, 아랫사람도 요즘 이렇게 다루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할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선생님들이 받아서 저희가 지켜보는 저희가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직접 이 들으시는 선생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시겠어요. 네. 바로 이런 게 학부모 갑질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요 교사 측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저의 모든 친절과 그런 예의를 갖춰서 계속 이렇게 대해드렸는데 트집 하나 잡아서 그걸로 저에게 자꾸 악의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주변의 도움을 청해도 뭐 교원단체도 실질적인 뭐 규정이 없으니까 학부모가 그러는 거에 대한 뭐 제도적인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건 전혀 없고. 양지열 변호사, 교사 정신적 피해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사실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라도 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라도 통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의 아이 말만 듣고 아니 저거 서산호가 카이스트하고 MBA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봐도 어떻게 이 상황으로 또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그걸 못 찾는 암담함에 빠졌던 거죠. 진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없었으면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뭐 모욕죄도 성립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사실 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뭐 학교 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고소하는 거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맘카페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힘들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것도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학교안전이라는 교육청 앱을 통해서 면담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관리하는 분이 금요일 날 3시에 와라 이렇게 이제 면담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 절차
민원 제기 과정을 엄정하게 하면 거기서도 약간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민원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사실 한 600개 학교 정도에는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적합한 방식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2학기부터는 학교가 원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현재 방식 중에 말하자면 가장 최적의 방식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서 그걸 좀 확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젠 교사와 만나려면 이제 앱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교사와 만나라 뭐 이런 대책인 것 같은데 교육 현장 반응 어떤지 뭐 이게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더 불편함만 가중한다. 그러니까 악성의 어떤 이런 학부모 민원 이런 거는 또 소수인데 다른 학부모 만나는 것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악성 이런 민원인을 또 이거 차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현직 교사들한테 몇몇 뭐 의견을 물어보니까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개인 연락금지 법제화라든지 아니면은 악성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를 법제화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를 신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면책 조항을 좀 해줘가지고 훈육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강화된 좀 조치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서로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연예계에도 뜨거운 연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네. 오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스타들 났습니다. 커플 탄생한 건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대세 중에 대세인 블랙핑크와 지수 그리고 배우 안보현이 커플이 됐다라고 해서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 멤버가 바로 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꽃이라는 싱글곡을 통해서 선주문만 124만 장이 들어올 정도로 네. 대단했고요. 그렇지만 뭐 가수 활동만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동안 뭐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설경화 같은 작품에도 출연했던 그런 연기돌이기도 합니다. 배우 안보현 씨는 또 이태원 클라스에서 장씨 일가의 악역 후계자로 굉장히 선명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래서 연기력을 일단 인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가 워낙 뭐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한류 스타의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열애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니까 이게 깜짝 놀랄 뉴스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거 안보현 씨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뭐 300만 명 팔로워가 넘는데 오늘 또 금세 한 1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이 안보현 씨는 이제 모델로 좀 데뷔를 했지만 이제 드라마로 얼굴 알렸고요. 최근엔 예능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땐 블랙핑크 지수 씨가 왜 안보현한테 반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사실 꽃미남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일의 남성 배우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안보현 씨를 보면 선이 좀 약간 굵어요. 그래서 꽃미남 아이돌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배우로서뿐만이 아니고 예능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패커라든지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노동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전 매력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팔로워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배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 중에 가장 이 부분에 잘 아시니까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이돌 그룹 보통 열애설 나면은 뭐 친구 사이다 아니면 뭐 아니다 막 이런 부인을 하곤 하는데 이번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인정을 했거든요. 블랙핑크 멤버 중에 열애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아마 블랙핑크의 스타일 자체를 봤을 때는 뒤에 멤버들도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기사로 이제 연애설이 터지게 되면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가 없고 결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연애라는 건 그런 관점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성 관점에서 보거든요. 네. 오히려 숨기면 나중에 그게
이미지에 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획사에서도 그걸 숨기지 말고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전략으로까지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핑크는 또 당당하고 또 패셔니스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멤버들도 지금 열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상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혹시 이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혹시 좋아하는 멤버 있으세요? 저는 보컬은 지수를 좋아하고요. 춤은 리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냥 요즘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차례 좀 톱스타들하고 열애설 사실 불거지긴 했었는데 묵묵부답이거나 이제 법적 대응을 했던 사실 사례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로제 같은 경우는 강동원 씨하고 열애설이 불거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반응, 우리 소속사에서는 우리는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가장 좀 그랬던 게 리사 같은 경우에 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 아들하고 열애설이다. 뭐 이런 국제적인 어떤 스캔들이 났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아드님 다른 여자친구가 있다고 알려져서 해프닝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니 같은 경우가 이 BTS의 B랑 뭐 교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이거는 뭐 이게 완전히 더블로 커지는 거거든요, 사건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개인 사진들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유포를 하고 사진도 사진이지만 거기에 왜 자꾸 이상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젊은 스타 커플이 좋은 관계 이어가도록 성원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